자, 오늘 강의는 9월달 이제 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이렇게 나가는 어,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1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이론을 뭐 계속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당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3월달부터 6월달 그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문제 조건하고 굉장히 거의 같은 형태의 부분에서 기출하고 심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루고 7월달, 8월달에 영역을 한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1, 2월 이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갔고요. 그리고 3월부터 6월달까지도 약간 중복되는 건 있었지만 기출하고 심화 관련해서 이렇게 다뤘고,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영역별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바로 교육학 통합 논술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구성하고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형태의 부분이 바로 교육학 통합 논술 관련해 가지고 바로 첫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 8월달에 일단 이 통합 논제는 대부분 다 보면 주제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제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자, 서론의 형태에서 이 주제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주제가 지금 학습자 중심인데, 바로 이제 플러스에서 뭐냐면 교육 과정 개발. 자, 이제 이 문제 유형 아주 유사한 거를 바로 전국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 개발 이런 바로 구성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논제를 한번 짜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을 봤을 때 이제 이 챕터들이 조금 안 나왔거든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꼭 찍어서 간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는 지금 학습자를 위해서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에요. 자, 이게 바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주제와 주제 플러스 뭐다? 조건. 이 명시돼야 된다. 자, 이 이상의 것들은 본인이 쓰고 싶으면 뭐 이렇게 쓰는데, 교육하는 어떤 부분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가급적인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써먹을 수 없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별 필요가 없고, 또 1월달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과거에 아주 제일 처음 교사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는 좀 대학의 학문 중심적으로 일단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문적이고 아카데믹한 친구들이 우리가 임용해서 교사가 될 확률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는 높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전공에 일단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보다 공부해야 될 범위가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상당히 많이 정해졌다. 그러나 내용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이 많아도 평가 기준 자체가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공부를 학문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교육학 논술은 사실상 그런 어떤 측면보다는 우리가 보면 평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는 좀 필요한 형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내면화하고 일단 시험을 보면 뭐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뭐 공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또는 아무런 평가 기준에 관련되는 조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면 그 결과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강의 듣는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학 관련해가지고 시험을 본 경험들이 이제 제법 있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 그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지 않아서 그렇고, 근데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한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 100명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카데믹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뭐 교사가 다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해야 될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시험을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의 90포인트 이상은 사실상 뭐다, 평가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해서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서론을 짤 때 최대한 주제, 논제죠. 주제와 조건을 부합시키는 형태에서 서론을 일단 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본론 부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일단 써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연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문제의 조건에서 연계.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교육학을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책을 조그맣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책을 사준 선생님들은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올 하반기부터 이 책이 연차적으로 나올 텐데 그 책 산 선생님들은 제가 연차적으로 나오는 책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나오는 책을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책에 필요 없는 내용들만 다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은 교육학 텍스트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그 책의 서론을 보면요, 제가 먼저 진단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있는데, 그 진단은 뭐였냐면 전공 강의를 할 때 교육학 첫 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항의 조건들을 봤을 때 이 교육학 논술은 명칭은 통합이다. 왜냐면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통합 논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요소의 포인트에서 15점 포인트 부분이 다 본론 안에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본론 자체가 4개의 하위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은 뭐냐면 주제와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5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하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볼펜 색깔 바꾼다든지 이면에 1면을 쓰지 않고 이면에 첫 번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다가 이면을 일단 쓴다든지, 뭐 지역명과 관련해 자기를 암시하는 문구를 일단 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약간 주의를 하시면 사실은 15점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5점 부여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통합 논술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뭐다, 강론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서답형 시험하고 거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을 얼마나 밀도 있게 쓰는지, 그래서 이미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안 거는 이제 제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 형태 부분 자체에서 제가 지금 교육학 논술은 사실상 전체적 부분에서의 통합이지만 사실상 이 통합 논제 형태가 아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국가시험이죠. 국가시험은 어느 정도 평가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평가 요소의 채점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통합 논제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논술의 성격상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등 정신 기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사실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은 통합 논술이지만 사실상 이 강론 부분에 관련돼서 그렇다. 자, 제가 보는 직관이 어느 정도 맞았던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연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위 조건에서 논지와 부합시키는 글쓰기를 하는 거는 무방합니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 정도에서 사실 흐름에서 그렇게 형식이 잡혀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꼭 논지와 부합을 안 시킨다고 해서 거기서 감점 요소가 있다든지 논지를 부합시켰다고 해서 거기서 플러스 요소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럼 연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만 해당이 된다? 서론하고 결론에만 해당이 된다. 그럼 이 연계는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주제예요. 주제 연계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지점만 바로 지켜서 나간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강론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떠냐면은 문제를 보면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제가 나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내부안에 보면 밑에 있는 하위 조건 4개하고 이게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대응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서론하고 결론에서 이 주제를 써주면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문하고 하위 조건에 대응되어 있는 부분들을 순서적으로 대응을 시킨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교육학 논술의 전체 통합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문제 형식에서 사실은. 그래서 요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위 조건 4개 자체를 잘 써내는 것이 바로 통합형 논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빼서 써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그냥 만들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타입 부분을 보면 교사 중심이라든지 학교 중심에서 쭉 해서 1번부터 그 4개의 조건 부분에서 쭉 다 나오는 형태의 문제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형식은 뭐냐면 지금 이 논제처럼 학습자 중심으로 짜서 쭉 들어오는 형식이 있어요. 이 4개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이냐면 반을 나누어 가지고 교사 중심이라든지 학교 조직 중심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부분으로 2개의 조건을 오다가 나머지 2개의 조건은 학습자 중심. 그럼 이제 결국에는 교사 중심이나 학교 조직 중심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의 문제점 자체가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학습자 중심 부분이 일단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형태로 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요소별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뽑아서 밀도 있게 쓴다. 그럼 밀도 있게 쓴다는 거는 한 장을 쓰셔도 되고 2장을 쓰셔도 일단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장을 쓰실 것 같으면은 한 4줄에서 5줄 정도, 한 조건 정도에서 한 4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쓰되 문제의 조건 부분에서 일치되도록 일단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되도록 쓰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장점 2가지다 이러면 장점 2가지는 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짤막하게 핵심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도 18점 이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 18점까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고 20점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밀도 있게 써라. 그럼 몇 줄이냐? 7줄에서 8줄 정도예요. 10줄까지 써도 되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쓰시면 돼요. 뭐 거의 다 이제 패키지 다 수강생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일단 첫 시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인데 밑에 하위 조건을 먼저 보시면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그 다음에 이 모형이 가진 특성 3가지, 목표, 그 다음에 뭐다 지금 내용 선정, 그 다음에 교수 방법,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떤 교육과정 변인,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이 퍼셀의 사회적 지배 구조, 자 교격차 관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 과정 형태의 문제이다. 이제 이 문제 형태는 거의 지금 어떻다 보면 하나의 주제 부분에서 학습자 위주로 해가지고 쭉 나온 형태의 문제의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 개발 모형은 구성주의 교육 과정, 자, 이 형태로 먼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목표예요.
자, 여기에 부합되는 목표를 지금 자, 아이스너. 자, 아이스너의 목표 진술인데 구체적. 목표 진술. 자, 행동적 목표만 가지고 뭐가 안 되니까 아이스너가 사실은 비행동적 목표, 표현적 결과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주의 교육 과정 개발은 앞에 가보면 학습자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바로 내용 준거. 자, 내용 선정 준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이 어떠냐면 지문 안에 보면 내용 선정 준거 나와 있죠. 그것 외의 걸 일단 써라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문제를 낼 때는 어떻다 지금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내용 선정 준거 자체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는. 적어도 이제 보면 내용 선정 준거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는 일단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바로 교수 방법이에요. 자, 순서로 보면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인지적 도제와 상황학습이 나올 때는 됐어요. 교수 방법이 안 나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교수 방법도 뭐다? 인지적 도제다. 자, 전통적 도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학습자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인지적 도제는 도제라고 하더라도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 일단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자, 현실적으로 일단 자, 이루기 위해서 성취 내지 달성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교육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 교육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교육 격차의 문제 원인. 자, 이 문제 원인을 누구의 관점? 자, 퍼셀의 관점. 자, 퍼셀의 거시적. 자, 거시적 접근 모형. 자, 문제 원인을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뭐 한다? 진단하는 형태. 자, 이렇게 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넘어가 보면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논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다음은 A중학교 초임교사인 박교사와 경력교사인 김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문을 바탕으로 학습자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 1. 교육과정 개발 모형 2.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 교수 방법, 교육과정 변인, 거시적 모형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논제예요. 학습자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따라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교육 과정 개발 모형,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그다음에 결국 교육 과정 변인, 거시 모형. 자,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를 제시하고 이걸 이루기 위한 방안 자체를 3가지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서론은 보면 이렇게 짧게 쓰시면 돼요. 자, 먼저 뭐를 쓴다? 자, 주제를 쓰죠. 그래서 학습자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죠?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 교육 내용 선정, 교수 방법, 교육 격차 변인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정말 짧게 쓸 것 같으면 요까지만 쓰셔도 돼요. 서론은 사실은. 그래서 자, 이를 위해 구성주의 모형, 내용 선정 준거, 아이스너의 구체적 목표 진술, 인지적 도제, 자, 퍼셀의 거시적 접근 모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칸을 뭐 한 2줄 쓰고 한 3줄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1줄 반을 남겨놓고
다 쓰고 나서 일단 결론 쓸 때 완성을 시켜가지고 일단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결론에는 살펴보고자 한다를 살펴보았다. 그죠? 결국.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건이 나오죠. 그죠? 뭐 구성주의 모형에서는 간략하게 키워드 이렇게 써서 여기 뭐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박 교사 선생님, 전통적인 교육 과정은 학습 결과를 두고 성취할 수 있고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성격 또는 목적, 목표, 내용, 그죠? 그다음 교수 방법, 평가 이런 부분을 거의 다 뭐다 쭉 교육과정 운영했을 때 그 결과 자체를 거의 예단하거나 거의 예견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이 바로 전통적인 형태의 교육과정이죠. 거의 이제 구성주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말고는 대부분 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설정되면 목표나 내용, 교수 활동이 너무 한정되는 것 같네요 라고 박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 교사, 그렇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은 그렇게 운영되어 왔죠. 학습 결과의 성취와 그것에 맞는 목표나 내용 및 교수 활동, 나아가 평가 역시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만 모든 학생들이 학습 결과의 성취를 공유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다 시켰는데 전부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취 결과를 일단 못 낳는 것이죠. 이제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육사회학에서 사실상 뭐다 이 기능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래서 박 교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봐요. 국가나 지역, 학교 등의 기관들이 행사해온 교육에 대한 통제를 교사와 학습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그죠? 자, 줄 거 보십시오. 자, 통제를 교사와 학습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해요. 자, 이게 바로 구성주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형, 자, 교육과정 개발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습자들 스스로가 결국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방식, 이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개발되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박 교사가 제안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자, 명칭. 그리고 자, 명칭. 자, 그리고 지금 이 모형이 가진 특성 세 가지만 일단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자, 박 교사가 지금 자, 제안한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이 명칭, 이랬으니까 명칭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자, 명칭이고,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특성이 있죠.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보면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자, 의도되거나 계획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획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학습 결과. 자, 학습 결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계획이 크게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자, 학습자를 뭐 하는 거다? 자, 이해하는 거. 자, 이 학습자를 이해하는데 교육과정 개발에 뭐가 있다?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학습자 이해인데 이 학습자는 결국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자, 보통의 교육 과정은 학습 결과에 있어서 특히 어떻다 지금. 전통적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 자, 계획이 있고 학습의 결과가 분명히 있죠. 이런 형태의 교육 과정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교육 과정 뭘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학습에 관련되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 자, 잠재적 교육 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 과정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구성주의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은 계획이 없다. 그게 그다음 학습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습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초점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특성 말고도 우리가 이제 특성을 약간 써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구성주의 교육과정 개발은요, 교육 과정에서 그런데 교수 설계에서 자, 문제로 한번 나왔던 일반 체제와 관련되는 설계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보면 에디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딱 대립되는 형태의 바로 교수 설계를 일단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그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 양쪽에 대비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약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뭐 두 단계 정도에 대한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특성이죠, 그죠? 자, 그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박 교사가 제안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구성주의 모형이다.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개발에 있어서 학생들이 추상적인 개념과 방법을 구성하고 자신의 문제를 구성하며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건 이제 구성주의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설명 또는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 교육과정 개발의 특성 세 가지는 첫째, 계획이 없었던 학습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학습자의 이해가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셋째, 학습자마다 이해에 도달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획된 의미에서의 사실상 학습 결과는 없다. 그래서 이때 학습 결과는 누가 낸 거다. 이 학습자가 학습 결과를 바로 냈다라는 교육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낸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자, 그 부분 보면, 자, 김교사. 그렇다면 교육 목적 진술은 전통적인 교육 과정처럼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진술되겠지만 학생들이 구성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겠지요. 라고. 자, 교육 목표의 경우 행동적 목표 진술이 제외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통적 교육 과정에서 제외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돼야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에서 김 교사가 언급하는 목표 진술 두 가지. 자, 행동적 목표를 일단 제외하라. 이런 뭐 문제 조건에서 뭘 쓰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아이스너 입장에서 어떻다? 행동적 목표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 목표 진술이라고 했죠. 첫 번째 부분이 뭐다? 행동적 목표. 자, 이 행동적 목표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타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부분에서 수로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행동을 나타내는 이 동사의 형태인데 이 행동적 목표 진술은 거의 보면 명세적 목표 바꾸어 표현을 해보면은 구체적 진술이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 스스로가 뭔가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온 부분이 뭐냐면 문제 해결
목표 진술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결국에는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해결하는 부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준비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 해결 목표 진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학습자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자, 세 번째는 표현적 결과. 자, 이거를 아이스너 부분에서 거의 보면 참평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평가 기준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 평가죠. 어떤 형태의 계획된 형태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보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이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어떤 과정 자체를 바로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참평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이스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표현적 결과 부분이 하나의 구체적 목표 진술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형태, 이거를 제외하고 두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목표 진술과 표현적 결과 부분이 일단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김 교사가 언급하는 목표 진술은 아이스너의 구체적 목표 진술 세 가지이다. 행동적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가 그것이다. 그는 목표 진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 목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목표 진술 두 가지만 제시하면 첫째, 문제 해결 목표이다. 행동적 목표가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만 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측하여 준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시된 목표이다. 즉 수업의 목표로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제시다. 그럼 핵심 키워드는 뭐겠다 지금? 예측이 안 되고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뭐다? 목표라는 겁니다, 결국.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실제 문제 나왔을 때 평가할 때 이게 들어갔는지를 분명히 볼 거예요. 문제 해결 목표 부분에서. 행동적 목표와 관련해서. 그죠? 그래서 이 지점을 일단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둘째, 표현적 결과이다. 표현적 결과는 자, 표현 행위 뒤에 오는 산물이죠.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뭐를 이렇게 우리가 실행시켜 보는 부분이 아니고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국에는 뭐다? 오는 산물이죠. 예를 들어 교육 활동에 있어서 동물원 방문이나 주말 캠핑과 같은 활동 이후에 그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것을 표현 결과라고 한다. 자, 뭐 논제 이렇게 부합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됩니다. 구성주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목표 진술은 이 점을 참고해서 설정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자 본문으로 가서 박교사 내용 선정은 타당성이나 중요성, 사회적 적절성의 원리보다 다른 선정 준거를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박교사가 기한하는 박교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선정 준거 두 가지를 일단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용 선정을 바로 준거하는 부분에서 지금 나온 게 내용은 뭐 해야 된다? 굉장히 타당해야 된다. 처음에. 자, 이 나오는 게 내용이 뭐 해야 된다? 타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 타당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용을 설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중요해야 된다. 자, 중요성의 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에 적절해야 된다. 자, 적절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용성, 유용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가능해야 된다.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흥미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내용 선정 준거를 할 때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시문 안에 자 본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 일단 쓸 수가 있겠죠. 이 논지하고 부합을 하면 사실상 뭐다 5번하고 6번이 가장 꼭 5, 6번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구성주의 교육개발 과정하고 일치가 되는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박 교수가 강조하는 내용 선정 준거 두 가지는 첫째 유용성의 원리다. 이 준거는 학생이 성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대한 유용성 여부로서 적용된다. 유용성 준거는 교육 과정에서 실세계의 적절성 유지 수단이 된다라고 돼 있죠.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 내용 선정 과정에 유용성 준거를 적용함으로써 개발자는 교육 과정이 더 적절하고 실제 생활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현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정돼야 된다. 이제 부연을 많이 썼죠, 그죠?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이 정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뭐 짤막하게 보면 이렇게 뭐 첫째 유용성의 원리다. 이 준거는 학생이 성인생활을 준비하는 데 대한 유용성 여부로 적용된다. 이 정도까지만 딱 쓰셔도 돼요. 한 장 정도로 약간 쓰실 것 같으면. 둘째, 학습 가능성의 원리다. 이 준거는 많은 수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 선언입니다. 자, 위에서는 개인차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점이 가능하려면 모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최소 공통 분모의 수준까지 내용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습 가능성의 원리는 뭐다? 내용을 굉장히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 수준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흥미의 원리.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켜 생산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학습자 입장을 참고하여 내용 선정 준거를 설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은 수로 변화를 일단 주면 되죠. 그죠? 뭐 흥미 원리다 이러면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켜 생산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 선정을 할 때 흥미의 원리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교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게 나을까요? 했더니 박 교사. 저는 과제 관련 지식의 습득과 함께 전문가와 초보자의 인지 전략의 차이를 시험을 통해 보여주는 게 어떨까 해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이같이 목표와 내용, 교수 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려면 학교에서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알아야 하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교육의 여러 가지 변인들이죠. 교육의 자원 변인으로서 학교의 구조 및 시설, 교사 및 행정가의 특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바로 교육 행정적 관점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원 변인이라고 했다. 각종 여건들이죠. 라고 돼 있죠.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여건들. 자, 자원 변인이죠. 그죠? 그래서 교육 행정적 관점이에요, 이거. 또한 교수 변인과 학교의 사회 심리적 환경도 분석해야 해요.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자, 지금 보면은, 교육과정의 어떻게 보면 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 박교사 부분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 교육격차 가기 전에 과제 관련 지식의 습득과 함께 전문가와 초보자의 자, 줄을 거 보면 인지 전략의 차이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교수 방법의 명칭과 학습자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유 한 가지, 전문가와 학습자의 역할 각각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전문가와 초보자의 인지 전략의 차이. 인지적 도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인지적 도제. 자, 이 인지적 도제. 자, 교수 방법은 지금 자, 인지적 도제 부분이 일단 나와 있는데 이 인지적 도제에서 지금 학습자인데 요게 이제 문제 나오게 되면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지적 도제를 시켜서 전통적 도제는 마이스터 그죠? 장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지적 도제 부분 자체는 장인이든 전문가든 하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가 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인지하는 부분에서 일단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적 과제를 일단 교사가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주고 그다음 뭐 보여야 된다. 시범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 코칭을 하고 자, 그다음에 지원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로 끌어야 된다. 일반적 원리. 자, 이게 지금 누가 해야 되냐면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자는 이걸 뭐 한다 지금? 인지한다. 인지해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와 교사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 원리가 이렇게 되도록 학습자 입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프랙티스, 연습해야 된다. 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학습자 입장에서. 자,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단 가도록 일단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예요. 자, 키워드인데 인지적 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큰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자, 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 다 해당이 된다? 쓰면 교사는 뭐냐면 이렇게 끌어줘야 되고 학생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적 도제에서. 그래서 이건 비교적 아는데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인지 도제에 딱 걸리면은 이 챕터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 챕터에서는 점수를 퍼펙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은 이런 부분이고 학습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일반적 원리와 큰 공동체의 구성원 역할과 책임은 교사와 학습자의 부분에서 수로 변화를 통해서 똑같이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박 교사가 제안하는 교수 방법의 명칭은 인적 도제이다. 인적 도제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전문가가 수행하는 절차를 배우거나 전문가의 지식을 추상적인 방법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가 과제를 수행하는 실제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학습 환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교수 방법에서 학습자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유는 자,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학습자가 이 교육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인지적 도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큰 실천 공동체의 구성원과 합법적 주변인으로서 참여 및 환경의 지원을 거치며 그 공동체 내에서 보다 큰 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압축을 하면 구성원과 책임이에요, 결국엔. 자, 교사의 역할 한 가지, 학습자의 역할 한 가지. 자, 교사의 역할은 과제를 수행하는 실제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 요렇게만 써도 되는데 압축해 보면 부연해서 즉 실제적 문제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 시범을 제공하며 코칭과 지원, 동료 학생들과 협력 지도해서 일반적 원리로 초점이 옮겨가도록 지도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기회를 뭐 주면 되겠죠. 학습자의 역할은 스스로 또는 동료 학생들과 문제 해결을 하고 특정 상황을 넘어 관련된 다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뭘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많이 두 가지를 쓰라고 그러면 위에 뭐다 지금 저기 나와 있듯이 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 자체를 가지도록 해야 되겠죠. 교사는 저런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박 교사.
자, 지문으로 가서 그래서 교육 자원 변인하고 교수 변인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렇군요. 분석을 마치면 다음에는 교육 행정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의논했으면 해요. 했더니 이제 김 교사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교사로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처럼 현장 경험과 교육 이론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학교에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어요라고 했어요. 자, 김 교사가 언급하는 변인들 외에 교육과정 변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변인들이 나오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지금 지문 안에 있는 변인은 지금 어떻다? 자, 교육 격차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자원 변인은 행정적 관점이다. 자, 교수 변인과 사회 심리 환경도 하나의 변인이다라는 거죠. 교육 격차 발생할 수 있는. 근데 교육과정 변인은 뭔가라고 했을 때 이걸 알아요. 잠재적 교육과정 변인이죠. 그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뭐에서? 구성주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사실은. 그래서 이걸 교육과정 변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교육격차 관련해서 김 교사 언급하는 변인들 외에 교육과정 변인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표면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퍼셀의 사회적 지배구조, 거시적 모형에서 교육격차를 진단한다. 자, 이제 이 7, 8월 달에 안내 본 건데 이 퍼셀 부분에서는 어떻다? 말씀드렸죠. 자, 교육사회학의 단면은 마르크스하고 베버를 못 벗어난다고. 자, 재생산 이론은 거의 하부구조의 문제죠. 그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지 간에, 그죠? 하부구조의 문제예요. 근데 이 퍼셀의 거시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부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일단 결정하는 형태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지배계급의 이념이죠. 이념. 그래서 이념과 관련해 가지고 자, 지배계급. 자, 상징이란 말은 심벌은 제가 추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상징적인 이념이 어디에 반영돼 있다? 교육에 반영돼 있다. 이게 뭐다 지금 교육격차의 원인이죠. 자, 퍼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거시적 지배구조 모형이라고 또는 거시적 접근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 뭐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허위 의식, 이 바로 이념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 퍼셀의 사회적 지배 구조 모형, 즉 거시적 접근 모형. 은 한 사회에서 줄 거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지배적 구조의 이념이죠. 이념. 자,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지배 구조의 이념. 자,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지배 구조의 이념. 이 그 사회의 교육 체제나 이념 속으로 깊숙이 파급되어 이것이 학교 안에 교육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교육의 격차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자,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 교육사회학에서요, 지금 이 문제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다 학교 체제나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는 형태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형태의 부분에서의 어떤 장점 또는 진단, 그 다음에 또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생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적인 대안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게 한계로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한계점을 진단하는 형태와 그 한계점 자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 자체를 모색하는 형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 교육사회 형태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조금은 지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세 번째 조건 문제 있죠, 그죠? 학습자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유 한 가지. 이거 못 쓰셔도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인.
이것도 못 쓰셔도 돼요. 사실상. 그다음 퍼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봐도 안 늦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나머지 부분들 못 썼다. 이거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금방 하위 조건 세 개를 뺀 거는 뭐냐면 빈도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빈도가 낮다. 근데 이제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문제를 나왔을 때는 쓰기는 조금 용이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쓸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이 모형의 특성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키워드로 접근을 일단 해서 암기를 일단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제가 첫 시간 첫 문제라서 그런데 지금 결론 보십시오. 자 그대로 가지고 왔죠. 위에 살펴본 것처럼 학습자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 교육 내용 선정, 교수 방법, 교육 격차의 변인과 원인을 알게 되었다. 앞은 뭐다?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수로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제 이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 적합한 구성주의 모형, 이 모형에 적합한 내용 선정 준거, 아이스너의 구체적 목표 진술, 인적 도제 교육 이론을 참고할 수 있게 되었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 과정 개발에 참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원인을 자 퍼셀의 거시적 접근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쓰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두 번째 문제 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